오늘 토트넘이 에버튼에게 발목을 잡혔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없는 동안 사실 손흥민 선수도 없고 사르와 비수마도 없는 상태였죠. 없는 기간 동안 토트넘이 잘 버티고 있긴 했지만 전체적인 성적을 보면 확연하게 떨어졌다는 게 좀 보이긴 해요. 손흥민 선수가 이 본머스전까지 치르고 팀을 떠났죠. 근데 요 뒤로 벌리에게 1대0, 요 경기도 되게 어려웠었고 맨유와의 2대2 무승부, 그리고 맨시티에게 졌고요. 지난 경기 브렌트포드에게 어렵게 일단은 이겼고, 그리고 오늘 비겼습니다. 전체적인 뭐 성적이라던가 경기력을 봤을 때 손흥민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이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긴 해요. 경기 초반에는 그래도 토트넘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득점이 나오는 과정이 메디슨도 돌아오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히샬리송이 컨디션이 최근에 되게 좋거든요. 히샬리송이 손흥민 선수랑 약간 비슷한 게 있는 건데,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약간 폼이 안 좋을 때 탈장을 안고 뛰었었죠. 부상을 안고 뛰다 보니까 당연히 퍼포먼스가 그만큼 안 나왔어요. 근데 히샬리송도 골반 수술을 하기 전에 부상이 있어서 부상을 달고 뛴다. 그래서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 그래서 막 울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수술을 해서 이 골반에 대한 문제를 고치고 나오니까 히샬리송의 폼이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오늘 이제 초반에 득점하는 장면들을 보면 토트넘이 나쁘진 않거든요. 또 호이비에르가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에.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을 보면 호이비에르가 앞쪽에 있는 우도기에게 패스를 줍니다. 그리고 본인이 요 안쪽 공간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우도기가 볼을 잡을 때 등을 지고 있다가 수비수가 압박을 하러 올라오니까 뛰어들어오는 호이비에르에게 다시 리턴 패스를 내주죠. 그러면 호이비에르는 볼을 받아서 측면 지역으로 다시 패스를 넘겨줍니다. 연결고리 역할을 호이비에르가 한 거죠. 그리고 측면 지역으로 나갔을 때 여기서는 사실 토트넘이 잘하는 패턴이죠. 측면 지역에서 볼을 받은 다음에 측면 지역에서 볼을 잡는 순간 수비수가 한 명 끌려 나가면 그 공간으로 우도기가 침투한다. 이 침투하는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상대를 무너뜨린다. 이거는 뭐 토트넘이 늘상 하던 패턴인데, 요것도 좋았던 게 뭐냐면 이 패스를 준 선수가 베르너라는 거죠. 베르너가 어쨌든 저런 패턴을 많이는 안 나와요. 그리고 분명히 베르너가 이 왼쪽 측면에서 뛰는 게 아직은 어색한데 한두 번씩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장면에서 베르너의 패스, 그리고 호이베르의 패스, 우도기의 침투, 이런 게 잘 맞아떨어지면서 토트넘 특유의 측면 공간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이제 컷백, 그리고 안쪽에서 히샬리송의 득점이 나왔죠. 요 장면도 사실은 토트넘이 잘 만들었던 장면이고, 그리고 이제 히샬리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폼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측면에서 뒤로 패스가 왔을 때 히샬리송이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볼을 잡는데 이 슈팅이 기가 막혔죠. 정말 뭐 손흥민 선수를 연상시키는 가마차기로 득점을 만듭니다. 저렇게 이제 히샬리송도 잘해주고, 토트넘도 어쨌든 그렇게까지 초반에는 나쁜 경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재밌었던 게 히샬리송이 골을 넣고 에버튼이 친정팀이다 보니까 되게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취해요. 보통 친정팀에 뭐 셀레브레이션을 안 하는 거는 일반적인데 히샬리송처럼 정말 막 뭐 죄를 지은 것처럼 되게 미안해하는 제스처를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버튼 팬들이 히샬리송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제스처를 막 취하면서 어쨌든 히샬리송의 폼도 나쁘지 않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 어쨌든 에버튼 자체가 오늘 홈이다 보니까 거칠게 나오면서 토트넘의 빌드업이라던가 그런 공격 작업들이 전반전 초반, 중반 이후부터는 에버튼이 많이 끊어내서 역습하는 장면도 많았고요. 토트넘의 그런 경기 플랜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았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오늘도 경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손흥민이 빠졌을 때 토트넘이 전반기에 보여줬던 그 압도적인 퍼포먼스까지는 오늘 경기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토트넘이 후방에서 볼을 전개시키다가 중간에서 에버튼의 압박에 막혀서 끊기는 그런 장면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플러스 지난 그 맨시티 전부터 비카리오의 약간 약점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떤 거냐면 맨시티전에 먹혔던 득점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골키퍼에게 한 명을 붙여줘요. 비카리오한테 붙여주는 거죠. 근데 이 전술이 에버튼이 원래 잘 쓰는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제 저런 전술을 많은 팀들이 쓰고 있는데, 에버튼은 특히나 키가 큰 선수들이 워낙 많아서 피지컬을 활용하기 위해서 상대방 골키퍼를 방해하는 동작을 많이 가져가요. 근데 여기서 비카리오 골키퍼가 맨시티전에도 그랬고 오늘 경기도 그렇고 경합을 하는 과정에서의 약간 위치 싸움, 그러니까 몸싸움이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시티전에 실점할 때보다는 약간 요 장면은 반칙성에 가까운
가깝긴 했어요. 이 비카리오 골키퍼랑 몸싸움을 할 때 확연하게 이 안쪽에서 해리슨이 밀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카리오가 여기서 점프를 하려고 했는데 약간 좀 밀었어요. 이거는 약간 그런 겁니다. 골키퍼의 보호구역 이런 거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골키퍼랑 필드 플레이어랑 그냥 경합할 때 그냥 단순하게 공중볼 싸움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비수와 공격수가 그냥 머리로 오는 볼을 공중볼 경합을 하듯이 골키퍼는 손을 써서 공중에서 날아오는 볼을 잡으려고 그러고 그냥 앞에 있는 이 몸싸움을 하는 필드 플레이어는 머리로 이 볼을 따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골키퍼가 손을 쓰니까 필드 플레이어와 골키퍼가 경합할 때는 골키퍼에게 반칙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합을 하면 골키퍼에게 반칙을 했다는 판정이 많이 나오는 건데 몸싸움을 해서 그냥 골키퍼가 밀렸으면 그거는 반칙이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맨시티 때는 로드리가 그냥 앞에 서 있고 비카리오 골키퍼가 로드리를 못 밀어내서 실점을 했잖아요. 그거는 정상적인 경합인데 요거는 약간 정상적인 경합에는 그렇게 적합하진 않았어요. 비카리오 골키퍼가 뛸 때 점프를 할 때 일단 밑에서 밀었고 이제 밀리니까 비카리오 골키퍼가 여기서 밀리면서 볼을 처리를 못했죠. 그래서 이 볼이 뒤로 흘러가면서 뒤에서 다시 안쪽으로 볼을 보내주고 안쪽으로 볼을 보내줬을 때 여기서 칼버트 류인이 득점을 하는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이제 약간의 저는 반칙성의 장면으로도 볼 수가 있는 장면이라 생각하는데 이 장면뿐만 아니라 비카리오가 비슷한 장면이 많아요. 이 장면도 보시면 똑같이 붙어 있어요. 이 장면은 아까 그 실점하는 장면과는 좀 다르게 그냥 해리슨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 있으면 비카리오가 이 선수를 몸싸움으로 이겨내거나 밀면서 올라오는 공중볼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비카리오 골키퍼가 못 밀어내요. 못 밀어내서 이렇게 올라오는 볼을 뛰쳐나가서 쳐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비카리오 골키퍼가 나가질 못하니까 이 안쪽에서 에버튼 선수가 슈팅을 했고 비카리오가 이거를 막긴 했습니다. 이 슈팅을 막아내면서 환상적인 세이브가 되긴 했는데 여기서도 비카리오 골키퍼의 몸싸움, 이제 위치 선정에 대한 싸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보이긴 해요. 그리고 이 장면뿐만 아니라 또 나와요. 이 장면도 이거는 그냥 해리슨하고 비카리오하고 경합을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이거는 아까 그 득점이 나올 때만큼의 힘이 안 들어갔어요, 해리슨이. 그런데 여기서도 비카리오가 해리슨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펀칭이 제대로 안 됩니다. 안 돼서 이 앞에 있는 에버튼의 브레이스웨이트에게 볼이 떨어져요. 펀칭이 제대로 안 돼서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이 장면도 이제 해리슨을 어쨌든 공중볼 경합하는 상황에서 잘 밀어내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특히나 피지컬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골키퍼를 방해하는 전략을 많이 써요. 특히나 여기서 약점을 보이면 거의 모든 팀들이 골키퍼를 공략합니다. 예를 들면 맨유의 오나나 골키퍼. 오나나가 공중볼 캐칭에 약간 약점을 보이니까 약점을 보이는 순간부터 프리미어리그의 모든 팀들이 오나나에게 붙어 있거든요. 코너킥 나올 때. 그런 거 생각하면 비카리오도 약간 타겟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토트넘도 세트피스 전술에 약간은 좀 조정이 필요한 게 그런 경우에는 골키퍼를 도와줄 수 있는 한 명의 선수를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골키퍼가 있고 공격수가 골키퍼를 방해할 때 한 명의 수비수가 와서 골키퍼를 방해하는 공격수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키퍼를 좀 보호해주는 그런 모습을 이제 만들어주는데 이제 그런 장면들을 토트넘도 조금은 고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런 피지컬적인 싸움에서 비카리오도 이겨야 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 오늘 경기에 이제 실점했던 장면은 다소 비카리오가 억울할 수도 있는 정상적인 경합이라기보다 해리슨에게 좀 확연하게 밀리는 반칙성에 가까운 장면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에도 에버튼의 이 세트피스가 참 좋아요. 그래서 결국에 동점골을 먹힐 때 세트피스로 먹힙니다. 이 장면 보시면 마지막 장면이었죠. 추가 시간 7분이 주어졌고 94분 장면인데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키가 큰 선수들 에버튼의 선수들이 막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에버튼이 기본적으로 이 세트피스에 대한 강점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강한 팀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프라인에서만 반칙이 일어나도 그냥 픽포드 골키퍼가 올라와서 하프라인 근처에서 페널티 박스 안으로 그냥 우겨 넣어주죠. 키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다들. 그런데 여기서도 키가 큰 선수들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로메로가 약간 실수를 했습니다. 머리에 볼을 맞췄는데 약간 몸싸움에서 밀리면서 이 볼 처리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볼이 힘없이 뒤로 흘렀고 이 볼을 침투에 들어오던 브레이스웨이트가 편안하게 받아서 득점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제 이런 장면이 아무래도 오늘 경기는 에버튼의 강점, 이 세트피스에 대한 강점이 토트넘의 발목을 잡았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토트넘도 뭐 세트피스에 대한 그 연속으로 나온 장면이니까
특히나 코너킥 상황에서의 비카리오에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뭔가 장치를 만들어 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오기 전에 이제 한 경기 남았습니다. 브라이튼전이 남았어요. 토트넘은 아마 손흥민 선수가 뭐 4강에서 떨어지든 결승전까지 가든 11일에 있는 경기는 일단 못 오는 게 거의 확정이겠죠. 그리고 18일 경기에 아마 복귀를 할 텐데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성적이 일단 뭐 좋진 않거든요. 근데 요 브라이튼전에 어떻게든 좀 승리를 가져와서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승점 방어를 해놔야 손흥민이 돌아왔을 때 더 좋은 승점을 쌓아 나가면서 마지막에 또 스퍼트를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경기가 토트넘에게는 매우 좀 중요할 것 같고, 오늘 경기 좀 비기면서 토트넘은 아스톤 빌라와의 승점 차를 못 벌렸고요. 만약에 아스톤 빌라가 승리한다면 다시 요 순위가 바뀌게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는 경기였다. 그런 경기였고, 그리고 이제 에버튼은 본인들의 피지컬을 충분히 활용을 했던, 그리고 에버튼의 특징이 명확하게 나타났던